프로이드가 봤던 건 정신분석을 전에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경증적 수준에 가야 된다고 예. 봤었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제로 때밀려서 오는 이런 케이스는 본인이 치료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부모가 강제로 보내는 경우, 이 경우는 프로이드가 봐서는 이런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된다고 봤는데, 어, 요즘 들어서는 프로이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볼 환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이런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사람들, 그 구조가 심리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심리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전성기적, 그리고 프리애더펄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나 또는 어,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를 가진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근데 그분들 스스로가 정말 치료받겠다 받을 열망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 이런 분들과 사는 가족들이나 그 주위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분들에게 치료를 권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고 청소년이나 청소년 같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으려면 상담을 받으라고 하고 학교에서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요즘은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문제가 된 케이스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혼하고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예. 또 법원에서 우선 그건 예. 심리 상담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죠. 한국에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르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게 상당히 요구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건 가족이 치료에 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법원,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데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 치료에 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체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강제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신분석 치료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것도 저기 될 것 같은데요.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은 다 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너무 좁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요즘 들어서는 정신분석을 좀 넓게 봐서 거의 모든 환자층을 다 본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프로이드가 봤던 신경적인 환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의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면 알아들어서 그 해석에 따라 자기가 스스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깨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환자들 층이 많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우선 이분들하고 아직은 해석적인 단계보다는 이분들의 정서를 잘 공감해주는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돌봐야 될 분들이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정신분석의 치료 대상 자체가 넓어지고, 그리고 정신분석의 치료 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듯이 본인이 정말 정신분석에 의해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떤 면 아주 심한 환자들은 치료받고자 처음부터 저항이에요.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저항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겠다가 아니라 당신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 예.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장 편하게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법률적으로 당신이 50시간, 30시간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당신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할까요? 완전한 워킹 얼라이언스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같이 같은 공간에 있고 그 있는 시간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 치료자의 노하우죠. 그래서 전혀 얘기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나중에 가면 자기 얘기들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한 가족 내에서 한 사람이 특히 어머니가 그러게 되면 가족 아이들도 전부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직접 양육자가 어머니니까 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아이들 다 타고난 것들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선. 그리고 또 어머니 스스로가 본인 나름대로의 결핍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정서적인 자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의 어려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 내에서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정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이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본인을 잘 돌보지 못하는 시기인데 이때 이 가족 분위기 전체를 잘 지켜야 될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또 그런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있을 때 그 부인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남편이 그걸 보호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이가 생기면 어때요? 보통 부인들이 어텐션이 애한테 가기 때문에 남편한테 어텐션이 못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은 더 불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생기면.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가진 부인을 이해하기보다 더 불편하게 느끼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자기 정서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영향이 자기에게 생긴 불안이 아이에게 또 불안이 가고 이래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한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역할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애를 갖는 시기에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정서적인 것의 중요성이랄지 아이를 돌보는 거랄지 이런 게 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 결혼하고 애를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당시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부모가 아이들을 잘 맞춰 나가는데도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감이 100% 공감이 돼버리면 아이는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이는 지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의도한 좌절이 아니지만 적절하게 좌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은 성장해 나간다는. 그래서 100%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치에 따라 다 괜찮아지니까. 그리고 실수했기 때문에 아이는 또 거기서 잘한다는 거. 성장이 된다. 그래서 어쩌면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분들을 다 공감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만 다 옳은 이런 치료 세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실수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 자체를 완벽하게 피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강박적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임상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이 환자는 사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여성이 가지는